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장 지휘관을 포함해서 모두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년 가까이 끌어온 수사를 마무리한 건데요. 이른바 외압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서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네, 경북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내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경찰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최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최종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건으로부터 355일, 거의 1년 만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장 대대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3명은 송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외부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린 결정과 같은 내용입니다. 최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물살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최상병의 순직 원인이 무엇이고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를 수사해 왔는데요. 핵심 쟁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였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물속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장 지휘관들은 지시받은 대로 부대를 움직였다고 진술했습니다.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경찰은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 전날 포병 11대 대장이 회의에서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는 취지로 지시한 게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는데요. 이 지시가 수중수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은 11대 대장과 직접 소통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작전 지침 변경도 예상하기 어려웠을 거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국회는 지금 최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상황이고요. 공수처에서는 현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이른바 외압 의혹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입건 대상으로 포함해서 사건을 경찰에 넘겼는데요.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를 회수해 사단장을 뺀 뒤 다시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관해선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국회가 통과시킨 특검법의 핵심도 같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여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애초 결정이 맞았는지를 판단할 연결고리인 만큼 이번 수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이 나오자 최상병의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김철민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모든 수사를 중단한 뒤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사건 1년 만에 첫 수사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각종 논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경북경찰청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선 위헌성이 더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후에 윤 대통령이 이를 제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장맛비 소식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을 직접 받은 충청 지역에 시간당 4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대전과 논산에는 오늘 하루에만 15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현장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논산 관촉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뒤에 보니까 비가 지금도 조금씩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법 강한 비가 내리다 지금은 다소 약해진 상황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관촉사 앞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많은 비가 내리면서 거대한 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침수된 곳을 걸어보면 성인 정강이 높이까지 물이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 천안과 아산, 예산 등 6개 시군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전, 충남과 논산, 부여는 오후 1시 호우경보가 해제됐고 세종과 충남, 공주, 금산 등 7개 시군도 같은 시간 호우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대전과 논산에는 오늘 하루에만 15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논산에는 한때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부여, 양화, 대전, 정림동도 14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불안한 하천에 다리가 완전히 침수되고 토사 일부가 도로에 유출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논산에는 현재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 50여 명이 마을 회관에 긴급 대피했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대전 갑천에는 복수교와 인창교, 금산 문암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하천 수위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천에 차가 빠져 한 명이 구조되기도 했는데 나무 쓰러짐 등 18건의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안전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청댐은 홍수에 대비해 정오부터 초당 250톤 이내로 방류량을 조절한 상태입니다. 보령댐도 방류량을 초당 최대 100톤으로 늘렸는데 오후 6시부터는 초당 최대 150톤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방류로 인해 하류 하천 수위가 최대 1.7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에는 나무 제거와 도로 침수, 토사 유출 등 96건, 세종에는 13건의 관련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세종시는 오전 중 도로 일부가 침수되면서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가 오후부터는 모두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충북 옥천에선 산 비탈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50대 남성 1명이 실종됐습니다. 소방은 주택 근처에 물길을 내려고 나간 뒤 실종된 것으로 보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연이은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산 관촉사 앞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경상북도 북부에도 오전까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안동과 영양에선 주민 20여 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산사태 위험 지역의 주민 190여 명도 대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성준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오후 들어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다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는 오전까지 많은 비가 쏟아져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경북 안동시 임동면에서 하천이 불어나 마을 주민 19명이 고립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주민 8명을 구조했고 나머지 11명은 스스로 대피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안동과 영양에서도 고립된 주민 6명을 추가 구조했습니다. 그제 밤 9시부터 경북 상주와 안동, 영양 등지에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있는 190여 명이 마을 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사전 대피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오후 2시부터 영주댐 방류량을 초당 17톤에서 47톤으로 2.7배 늘렸습니다. 이 때문에 하류 지역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하천 주변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만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경북 북부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의 비가 더 쏟아질 수도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사고 기록 장치 EDR 외에 다른 자료들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급발진 여부 등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안에 운전자 차모 씨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2차 피의자 조사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이현정입니다. 네, 급발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기록 장치 EDR과 CCTV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EDR 분석에는 보통 한두 달이 걸리지만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국과수가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국과수는 최고의 감정 전문 연구기관인 만큼 분석 결과는 신뢰해야 한다면서도 다른 기관이 참여해 자문해야 한다면 참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EDR 기록뿐만 아니라 차량 전체 결함 여부, 사고 당시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DR 기록은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당분간 운전자 차모 씨의 퇴원이 어려운 만큼 이번 주 중반쯤 병원을 다시 찾아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경찰은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차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조사 일정을 조율했는데요. 경찰청 관계자는 앞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다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리려 했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김태원입니다. 네, 이른바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검찰 판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10달 만입니다. 두 사람에겐 배임수증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김 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있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과거 대검 중수부에 있을 때 변호사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인터뷰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사흘 전인 재작년 3월 6일 김 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김 씨는 해당 인터뷰 닷새 뒤 신 전 위원장에게 혼맥지도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인터뷰 내용을 보도해달라는 취지로 신 전 위원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이 돈을 건넸다고 봤습니다. 또 김 씨가 자신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은폐하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뉴스버스, 경향신문 등이 이를 보도하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요. 이와 별도로 신 전 위원장은 정기현 전 국립의료원장을 상대로 자신이 준 책을 허락도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니 1억 5천만 원을 달라면서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협박해 4,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 막이 오른 가운데 이른바 김 여사 문자무시 논란으로 촉발된 선거 전 과열 양상에 지도부가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직 연임 출마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 속에서 친명 체제는 더 공고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당 전당대회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합동연설회가 조금 전에 시작됐다고요. 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에 도전장을 낸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 오늘 이 호남권을 시작으로 모두 5차례 합동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이 전당대회 주요 변수로 떠오른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놓고 이 각 후보의 정견 발표는 물론 이후 취재진 질의응답에서 설전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한동훈 후보를 향한 김건희 여사의 지난 1월 당시 5건의 메시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 의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한 한 후보의 무응답을 두고 이 친윤계는 사과할 기회를 놓쳐서 총선 패배를 불렀다는 책임론과 함께 이 당정 갈등 부각을, 이 반면 한 후보 측은 이 문자에 사과하기 어려운 사정이 담겼다는 측면을 강조하며 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자 공개 시점과 의도를 두고 이 대통령실 당무 개입 의혹까지 거론되는 등 갈등이 격화하자 이 지도부 차원에서 경고성 자제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전당대회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방으로 자해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자들 역시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에 일부 원외 인사를 중심으로 한동훈 후보 사퇴 요구 움직임을 두고 불거진 연판장 논란, 또 한 후보 측의 이 당무 개입 의혹 제기가 대통령실을 흔들고 있다는 이른바 해당 행위 반박이 겹치며 논란은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인데요.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원희룡 두 후보를 향해 이래서 그들이 총선에 졌다며 패배 브라더스의 진풍경이라고 비판했고, 윤상현 후보 역시 과한 공격을 하지 말라고 양측 모두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여당이 낯뜨거운 내부 권력 다툼만 벌이고 있다며 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생각이 있느냐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루빨리 빠르고 간단한 해결책을 실행해 유치하고 천박한
일심 논쟁을 종결하고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를 논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되게 하십시오. 네,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번 주에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예정이죠. 네, 민주당 8.18 전당대회 예비 후보 신청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이재명 전 대표 이르면 내일 정부 실정 비판과 전국 상황 등 연임 도전 배경이 담긴 출사표를 밝힐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당 핵심 관계자는 민생과 경제, 안보 등의 방점이 찍힐 거라며 대한야당으로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 전 대표 부부 소환 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검찰권 남용 등과 관련한 주장이 있을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오늘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후보를 포함한 최고위원 후보군 대다수가 강성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 대항마로 곧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이는 김두관 전 의원은 경남도당 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 선거 채비를 본격화했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당이 소수의 강성당원에 좌우돼서는 안 되고 대선 승리를 위해 대권과 당권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상황 보겠습니다. 임기 시작 40일이 지나도록 개원식도 열지 못한 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네, 여야는 이 개점 휴업 상태인 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며 여론전에 시동을 걸었고, 반면 민주당은 경찰의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를 언급하며 거부의 명분이 사라졌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등의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여야 입장이 팽팽히 갈리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참담하기만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극우 인사 등용에 제동을 걸겠습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심한 것도 아닌데 탄핵부터 운운하는 것은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격입니다. 방통위를 애초부터 마비시키겠다는 의도이고 방통위를 제물로 삼아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와 함께 이 방송사법 또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안 등도 여야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난제로 거론됩니다. 지난달 원구성 합의로 간신히 정상화된 각종 상임위 활동 역시 다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여당 전당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다는 문자 논란이 제2의 연판장 공방으로 확산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지난해 나경원 후보 불출마를 강요했던 이른바 연판장 사태를 언급하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의 후보직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면서 다른 원외위원장에게 협박성 전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결국 기자회견은 취소됐지만 원희룡 후보는 과거의 연판장 사퇴의 주동자들이 다시 연판장으로 프레임을 짠 것이라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작년의 연판장 사태와 이번 연판장을 비교하는 것이 불쾌하다면서 연판장 호소인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 대통령실까지 끌어들이면 당이 공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문자의 일부 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가 비정상적 전대 개입이라며 날을 세웠고 언급을 자제했던 대통령실도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참전하면서 이른바 윤한 간 3차 충돌도 본격 점화됐습니다. 여당 내부 분열에 이어서 향후 당정 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한동훈, 원희룡 후보 측 인사들의 오늘 목소리 듣고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네 번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들이 한 문장이 나온 게 아니고요. 각각 5번을 보내면서 그 과정에서
계속 나온 말들이에요. 이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당대회까지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내밀한 문자잖아요. 사실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문자의 내용이 거의 원문 그대로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공개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거 상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네, 오늘의 정치원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딱 보름 남았는데요. 문자 내전, 진흙탕 싸움 지금 당 내분이 격화하고 있고요. 또 후보들 간 발언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2의 연판장 사태 공방도 이어지고 있고요. 먼저 김영준 교수께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 이 당권 경쟁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은 이제 국민의힘 전 관련 정당들 사이에서 전당대회가 치열했었던 부분이 몇 번 있었어요. 그게 이제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해창 후보가 떨어지고 2003년도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최병렬 그리고 서청원 붙었습니다. 그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굉장히 아주 치열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비주류였었던 최병렬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기억나시잖아요. 당시에 김무성 후보하고 서청원 후보하고 또 아주 격렬하게 싸움을 하셨어요.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근데 방향성이나 그 내용이 조금 국민들이 좀 실망스럽다라는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전당대회 특히 이제 총선 참패 이후에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에게 이제 이제 좀 변화되겠구나. 좀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혁신과 미래와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비전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고 다 이게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이제 문자 메시지도 결국은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전당대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보다는 잘못하면 이 절망을 주는 전당대회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방향 전환 그리고 내 후보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명쾌하게 정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전당대회로 바꾸자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합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게 됩니다. 지금 유난 3차 충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이게 전당대회 개입 아니냐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실은 또 여전히 전당대회 개입은 없다. 끌어들이지 말라면서 이게 본격 충돌이 점화되는 모습이거든요. 진실 공방에 대한 차원을 넘어서서 이 문자 메시지가 1월 달에 지금 이제 서로가 오가는 거지 않습니까? 6개월 전에 있었던 게 지금 그리고 전당대회 시점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왔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거를 문자 메시지를 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건 제로죠. 그럼 결국은 이거는 대통령실과 연관된 쪽에서 나온 게 아니냐고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는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을 하는 거고 선거 개입을 하는 거니까 중지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지금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납득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납득이 안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자를 누가 공개했을까? 누가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이제 연판장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데 이거 뭐 제2의 연판장이다 해서 당협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취소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뭔가 누가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거와 이 진실 공방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움직여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당무 개입에 대한 그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종찬 소장님, 지금 전당대회가 7월 23일이니까 보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문자 논란 내분, 실제로 전당대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저는 뭐 결정적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한동훈 후보는 그래도 부담은 되겠죠. 시기적으로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왜 이때 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 관련된 문자가 불거졌는지는.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전쨌거나 반한동훈 세력 쪽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이 내용이 공개될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것이 대통령실의 영향은 아니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쪽에서 흘린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누군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공개를 했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전체 내용을 다 공개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 쪽에서 타격을 받는 건 다른 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사과에 대해서 그때 반응을 못 보였느냐, 어땠느냐, 그것을 이른바 방송에는 좀 옮기기 힘든 표현이에요. 읽었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걸 표현하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만 굳이 안 하겠습니다. 무시라는 표현으로 하시죠. 무시를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도 한동훈 후보가 좀 걸릴 수 있는 것은 지적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이 지금 불거졌고 공개됐고 떠나서 당시에 왜 이걸 전체 비대위원들과 회의를 하지 않았느냐. 왜 회의를 하지 않았느냐. 적어도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백 사과와 관련된 부분은 총선에 꽤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었거든요. 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식 라인을 통해서 사과를 요구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선거 때 이 알려지는 것이 또 선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다 떠나서 적어도 이 내용이 중대 사안이라면 비대위원들과 좀 협의를 하고 또 그다음에 중진들과도 협의를 해서 자 그렇다면 대통령실과도 소통을 해서 이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할지 말지에 대한 정도는 갔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 답장을 안 한 것이 적절했느냐 여부가 쟁점이 될 수가 있고 김 여사가 실제로 사과하겠다는 뜻이 있었는지 여부도 문자가 다 공개돼야지 알 것 같고요. 그렇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총선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 여부입니다. 다 이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어떤 식으로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그 당시에 이 최상병 특검과 함께 일종의 선거에 영향을 주는 양대 축이었죠. 집권 여당 쪽 후보들로 본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이 부분은 중대 사안이었고 중대 사안에 대해서 당시에 이 문자를 전달받은 한동훈 후보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았는지 그 당시에 이것이 이제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고 그리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총선에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이 빅데이터 상으로 보더라도 아주 심대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동훈 후보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 그러면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가 가져가는 여기에 반사이익은 뭐냐? 딱히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가 상당히 특히 이제 원희룡 후보가 많은 반사이익을 가져간다면 그래서 원희룡 후보의 당원들에 대한 표심이 더 올라간다면 그걸 지금 측정할 길은 없지만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로서는 심대한 타격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대화를 이어나가기에 앞서서요. 나경원 후보가요. 연판장 호송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에 이어서 윤상현 후보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가장 당사자가 직접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하고의 소통을 단절시켜 놓고 그게 뭐 공적 사적이니 제가 보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 하시면 안 되겠어요. 연판장 돌려다가 사퇴하시는 연판장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굉장히 불쾌합니다. 제 연판장하고 비교하는 거는. 저 같으면은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그 분의 사모님이 이거를 하겠다. 가장 큰 이슈잖아요. 오히려 그 문제를 척척 풀려고 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요. 선거라는 게 당이 치르는 겁니다. 이 사과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푸냐에 따라서 훨씬 더 유리한 선거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당장이라도 해야죠. 자, 연판장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이 문자를 받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대응이 적절한지 여부를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이 말씀드린 지금 두 사람 모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문자가 공개된 시점이 갖고 있는 쟁점의 문제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실 공방에 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추론은 가능한데요. 이 문자 메시지 논란이 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첫 번째 내는 반응이 뭐였었죠? 사과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김 여사가 사과를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과를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고 처음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정말 진실 공방에 오니까 그다음에 지금 뭐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지만 사적 논란에 대한 문제로 이게 약간 전환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문제는 결국은 이거는 나를 떨어뜨리려고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이 세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그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하고 나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돼서 국민 노폐에 맞게끔 대응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청와대에다가 요구를 했다고까지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문자 메시지 보내서 사과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거를 진행을 안 시켰는 것이 최고의 저는 의문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지금 후보의 주장은 문자 내용을 전체를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 관련 뭐 이야기도 나왔었나 봐요. 그 이야기를 전체 맥락으로 보면은 사과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판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표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 국면에서 실은 극적 반전을 통해서 선거에서 승리를 하려고 한다면 무슨 빅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빅카드가 없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카드를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정도는 당연히 선거판에서는 있을 수 있는 전략인 부분이라고 보는데 배종찬 소장도 이거를 왜 비대위에 올려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느냐, 왜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했어요.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 여부를 넘어서서 상황 판단에 관련된 부분 속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이게 선거에 얼만큼 영향을 줬느냐에 대해서는 뭐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요. 당과 대통령실 간에 공식 채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맥락상으로 보면은 김병률 비대위원이 마리앙 따네뜨라고 김건희 여사를 비유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문자가 온 것 같아요. 그거 뭐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당을 그래도 총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전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관계를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얼마든지 김건희 여사가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것을 접한 상태에서 어떤 판단 속에서 결국은 반응이 없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 당과의 협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전략적으로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판을 다른 후보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문자 공방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도 전당대회는 15일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제 연판장 이야기가 나왔고 한 후보가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 지금 제2의 연판장 사태, 그러니까 일부 정치인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데 연판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일부 원외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실상 압박을 했다, 압력을 행사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제2의 연판장 사태 나경원 후보는 그때와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와 지금의 연판장 사태는 뭐가 다르다고 보세요? 성격이 다르죠. 그 당시에는 이른바 윤심 영향이 컸던 부분이고 그래서 억울하게 나경원 당시에 지난해 3월의 경우에는 본인이 뭔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심의 방향은 당시에 이제 김기현 후보를 당대표로 만드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도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 없다. 그 메시지가 본인에겐 직접 전달된 건 아니라 그래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이 됐다면 그런 영향이 막강했던 것이죠. 근데 이번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데
이른바 이제 반 한동훈 쪽에서는 하나의 어떤 빌미를 잡은 것이죠. 봐라.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그리고 당권 주자들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뭐죠? 최상병 이슈와 김 여사 이슈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한번 한동훈 후보를 공격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또 하나가 이제 연판장으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동력이 안 생긴 거죠. 기자회견이 취소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동력이 충분히 당원들의 힘으로 옮겨진다면 시도가 됐을 거예요. 그러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영준 교수도 지적하고 제가 지적을 했지만 왜 비대위에 내놓지 않았냐. 이거는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지적을 받을 부분인데 더 중요한 이슈는 이겁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게 불거졌냐. 이건 참 한동훈 후보로서는 대치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당원들의 여론을 상당히 의식할 수밖에 없는 원외위원장으로서는 원외위원장들로서는 이거 우리가 연판장 자칫 돌리다가는 후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의 갈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충돌, 3차 충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 2차 때보다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향후 당정 관계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던데요. 이번 김 여사 문자 논란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는 전당대회 결과가 나온 후라도 상당히 이 내용은 금방 단속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그 당대표가 대통령하고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동훈 후보처럼 좀 거리를 두기를 하고 있으면 거리를 두는 대로 지금 당장에 최상병 관련해서 경북경찰청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민주당에서 나오는 반응은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최상병 특검을 기준으로 해서 또 한 번 합동 연설회나 TV 토론에서 봐라. 이건 최상병 특검 쪽으로 가면 또 대통령 탄핵 거론될 거고 이거 배신자 프레임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은 이제 후보지만 지금 아직도 점심 식사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글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할 수도 없겠네요. 우리 이제 당정 관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수직적 당정 관계. 그동안 이제 그게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지배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나는 수평적 관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당정이 수직적 종속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참패했다라는 것이 전부 다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는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라고 할 때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건강한 긴장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건강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거든요. 미국 의회 정치에서도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이제 갈등이 아니라 이제 건전한 관계, 건강한 관계로 가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끝나고 나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차기 대권에 나간다고 한다면 내년 9월에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면 1년 2개월 정도 당대표 이제 임무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몇 가지 이제 하자마자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문제인데 제3자 방식의 특검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때 만약에 아주 전략적으로 야당에서 좋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뭐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었던 그로 받겠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까요?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를 하면서 받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분명하게 당 내부가 상당히 나름대로 분열될 가능성도 있고 이게 4차 윤환 갈등을 예고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나름대로 그 판단을 했을 때 끝나자마자 뭔가 좀 크게 변화될 수 있는 특히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4년도에 김무성 대표 체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탄핵의 빌미가 됐단 말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거는 현재의 수직적 당정 관계를 뭔가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전략적 그리고 합리적 그리고 건강한 관계로 만들어가냐라는 숙제를 그건 뭐 지금 나온 모든 후보가 갖고 있는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꼴불견. 박찬대 원내대표가요. 지금 여당 전당대회 문자 무시 진실 공방을 꼴불견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더욱 꼴불견입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절망인데 국정 실패에 대한 성찰과 자성은 없고 한가한 친윤, 비윤 타령만 벌이더니 이젠 영부인까지 소환해 낯뜨거운 내부 권력 다툼만 벌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도 문자를 많이 보냈지만은 장관들한테도 많이 보냈다 하는 설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밝혀지면은 국정농단으로 가는 거죠. 이 문자만 하더라도 영부인이 보냈고 비대위원장이 받았어요.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공개했겠어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수준 낮은 막장 드라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박지원 의원 목소리 들었는데 이제 김한 갈등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뭐 국정농단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공세는 어떻게 보세요? 뭐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여러 각도로 우리가 이제 해석도 네.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앞으로의 전망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 야당은 뭐 계속해서 그동안 일상적으로 여당을 이제 공격했기 때문에 뭐 일상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하나 이제 걸리는 그 문자 제목은 뭐냐면요. 박지원 의원이 이게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고 장관에다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면 이게 국정농단이다. 그래서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왜 특검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아니 명분병 문제 가지고서 그 특검을 한다는 거가 과연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 거냐고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되치기라든지 더 나가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참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문제를 하고 마지막으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꼴불견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민주당이 국회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거는 꼴불견 아닌가요? 아니 40일밖에 안 됐는데 민생 입법은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쟁점 법안 만들고 지금 법사위 과정 속 한번 보십시오. 숙려 기간도 지키지 않고 막 무소불위의 힘을 벌이고 있는 거 저는 그것도 꼴불견이라고 봐요.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런 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심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내놓고 나서 국민들에게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해야지 그냥 뭐 말싸움만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지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윤선 소장님. 네. 박지원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의 싸움이다 또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고요. 김 여사 장관들에도 문자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정농단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나 또는 박지원 의원의 발언은 박지원 의원은 정치 또 13단 아니겠습니까? 4단이 더 승격이 됐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정당 지지율로는 오히려 민주당이 코너에 몰리는 상황입니다. 총선 압승을 했는데도 우리 시간에도 여러 차례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정당 지지율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추세를 보게 되면 압도적이지가 전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책임 전략입니다. 최상병 특검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김건희 여사의 갈등 구조를 노골화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여론을 중수층, 중도층과 수도권과 청년층을 보면요. 지지율에서는 거의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최상병 특검 물어보면은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고 김건희 여사 수사 의혹을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찬성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로는 민생 경쟁으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최상병 특검과 이른바 김건희 여사 이 갈등으로 밀고 가야 예. 이 주도권을 정치적 주도권을 민주당이 잡고 갈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 청원이 나오면서 이미 뛰어넘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마지막 남아있는 한 주자가 한동훈 후보고 한동훈 후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건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김건희 여사와의 갈등 구조를 최고조로 부각을 시키자. 예. 그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도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꼼짝을 못할 테고 예. 그러면 결국 전국의 주도권은 그렇군요. 민주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치 공학이라는 겁니다. 예. 최상병 문제가 지금 몇 달을 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리얼미터 민주당하고 예. 국민의힘 저지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최상병 문제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돼서 국정 주도권을 잡기 예. 위해서 이슈를 증폭시킨다 하더라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안 예. 되니까 이제 윤한 갈등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또 한동훈 갈등을 예.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정치 공학은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한 번 정도는 알겠습니다. 깊이 고찰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조폭이란 단어가 오늘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엄태영 비대위원의 목소리, 또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와 관련된 검사들을 불러다 놓고 찌라시보다 못한 허위사실로 낙인 찍고 줄이 돌리면서 국회를 인민재판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심보입니다. 이는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다 못해 의회 권력을 남용해 묻지마 폭력을 일삼겠다는 것입니다. 가히 사법 리스크에 빠진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쌍칼을 휘두르는 교포행동대장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탄핵소추 검사 출석 요구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 대한 대결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원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한 적이 없으며 단지 법사위가 정치 검사에 대한 비행위를 조사할 뿐입니다. 법원까지 끼워 넣어서 물타기 할 시도는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검사 4명의 탄핵 소추를 본격화하는 데서 맞서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직권남용죄 고발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이 검사 탄핵안 지금 지난주에 법사위 통과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검사 탄핵에 관련돼서 국민 여론조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라고 뭘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네.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런 적이 예, 없잖아요. 저렇게 조금 민주당이요. 예. 검사 탄핵하고 나중에는 뭐 판사 탄핵까지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막 국민의힘이 공격을 예. 하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이 예.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민주당이? 저는 저건 잘못하면요.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검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헌법재판소에다가 국민의힘이든 담당 검사가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달라라고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따지면 결국 입법부가 사법부 법조계 더 나가서 검찰이랑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갈등을 통합하는 게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데 예.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전국 주도권을 전국은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예. 더 이상 주도를 한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고 예, 예. 지금은 이중 권력 시대입니다. 네.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우선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의회 권력을 무자비하게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상권 분립의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거라고 돼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에다가 네. 의뢰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 문제가 계속해서 또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탄핵 소추안 이제 법사위 통과했으니까요. 본회의를 통과해야지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수원지검이 이재명 전 대표하고 부인 김혜경 씨요?
네네. 소환을 통보했다고 하네요. 예. 그렇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도 부인의 이 불법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서 의혹입니다. 의혹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이제 조사할 필요성 차원에서 이야기했을 수 있겠죠. 탄핵안이 법사위 통과하고 나서 이제 이 결정이 나와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제 검찰에서는 정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식하기로는 바로 지금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조폭대장이라는 이야기하면서 검사 탄핵을 하고 있는 상황에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맞대응 성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거 예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지금 정치적 막장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민주당은 계속해서 검찰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고 검찰은 또 검찰대로 수사를 하지만 또 검찰도 그런 것이 감정이 어느 정도 묻어나서 인식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치 쟁점화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키워드는 결심입니다. 네, 김두관 전 의원의 결심, 전당대회 출마 결심입니다. 곧 공식화한다고 하는데요. 자,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독 출마 이재명 대표 추대 형식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전에 이제 박용진 의원하고 당시에 이제 한번 격돌을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몇 퍼센트를 얻느냐라는 것보다도 그래도 대항마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미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재명 의원과 그리고 이제 김두관 전 의원 간의 대결 구도고 그것이 결국 매스컴을 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자기의 정책 소신을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전혀 제가 볼 때는 그 마이너스가 아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이너스가 아니다. 마이너스 아니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김두관 지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영남에서 계속해서 성장했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근데 영남이 굉장히 나름대로는 이제 수도권보다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그 경쟁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길게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제 이재명 대표가 2027년 대권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지금 재판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플랜 A는 뭐 이재명 대표가 나오고 플랜 B, 플랜 C도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염두에 두고 이런 그 행보와 결심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께서는 김두관 전 의원의 결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결심하죠. 저라도 몇 번 결심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김두관 전 의원이라고. 왜냐하면 그냥 쉬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등에. 그래서 지역적 효과와 시기적 효과를 볼 수 있다. 당 안팎에서는 만류를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만류를 하겠죠.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면 더 극적이 되고 그 효과는 더 커지기 때문에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또 경남지사 등 지역적으로 본인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선출직으로 또 출마할 수도 있겠죠. 그런 효과도 있을 테고 또 하나 방금 전에 김영주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시기적으로 언젠가는 DK 김두관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시기적으로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노림수로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포함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공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게 특례를 적용하겠다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김주영입니다. 네, 정부가 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 관련 대책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일단 정부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들을 상대로 한 행정명령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전공의들이 요구한 행정명령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직서 처리 시점도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것이 6월 4일인 만큼 2월로 수리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임용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사직 전공의들의 임용 가능성에도 관심이 갔는데요. 현행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는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안에 같은 과목이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특례를 적용해 가능하도록 바꿀 예정입니다. 또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수련 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공의들이 꼭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제 전공의들에게 공이 넘어간 것 같은데요. 전공의들의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전공의단체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전공의들이 대규모로 복귀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인데요. 지난달 4일 정부가 전공의와 수련병원의 진료 유지 명령 등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전공의 대다수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전공의들이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던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 행정명령 취소는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행정 처리를 위해 7월 15일을 전공의 사직 처리 여부 시한으로 제시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그때까지 얼마나 복귀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2요구 결정에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길에 오른 뒤 이르면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이번에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2요구권 행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따라 제2요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오르는데요. 이르면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친 뒤 전자결제 등의 방식으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경북경찰청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며 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사실관계를 빠르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앞서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이나 경로가 없었다고 말해 경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억지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운영위에서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안 하느냐며 만약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운영위에서 답변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로 비판받았을 거라고도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1년 만에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수사심의위원회가 낸 의견대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수사 결과 김성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지금 경찰이 오늘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현장 지휘관을 포함해서 6명 송치 결정을 했고요. 또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서는 이제 혐의 없음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먼저 6명에 대해 송치 결정을 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네, 일단은 왜 무리한 수색 작업이 벌어졌고 예. 특히나 무엇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중 수색을 아무런 안정 장비 없이 진행하게 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예. 여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누가 형사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예, 거기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위와 과정에 관한 내용들을 밝혔고요. 그렇군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누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거기에 있어서 형사적인 책임의 범위와 주체에 대해서 일단 1차적인 경찰의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6명 구체적으로
이제 사단장은 포함이 안 됐고 거의 대대장들이 주로 이렇게 포함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장 지휘관들이 일단은 대상이 됐습니다. 현장에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러한 수중 수색과 관련된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당시에 소위 말하는 선임 대대장이 관련된 지침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수중 수색을 하는 걸로 지침을 오인하고 임의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대대장의 지침의 오해와 지시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는 것이 일단은 내용이고요. 보면 그 수변 수색을 원래 해야 하는데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수색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일단 이 조사 결과의 내용에 따르면 당시 이제 소방안전청과 관련돼서 논의를 했던 거는 수중은 소방이 그리고 수변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중이 아닌 수변은 해병대가 맡기로 했었고 이 과정에서도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장화가 들어갈 정도의 발목 정도만 이제 좀 협조를 하는 정도로 했었지 그랬군요.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정리가 됐던 것인데 여기서 물속 깊이 허리까지 들어가기로 하는 것들은 잘못된 오인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인해서 지시한 부분들은 해당 대대장의 책임이다. 라는 것이 지금 있다는 결과 일단 보고의 내용이고요. 경찰 수사 결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지시를 한 대대장과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현장 지휘관으로서 작전을 회의를 했고 그것을 오해 없도록 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야 하는 여단장까지는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송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 수중 수색에 있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관계가 없다.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라고 본 건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현장 지휘관의 책임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 과정 전반에 있어가지고 과정에 있어서의 책임, 특히 사단장의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도 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쟁점이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 전반에 있어가지고 최종 책임자로서의 사단장이 어떤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었고 어떤 지시를 내렸고 그것이 이러한 과정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을 결과를 보고를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경찰청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직권남용과 그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사 두 가지 혐의가 다 인정이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직권남용과 관련돼서는 직권남용의 전제가 되는 직권이 없었다. 즉 당시의 작전 통제권과 관련돼 가지고는 사단장이 핵심적인 당시 이 작전에 있어서 직접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지시나 지휘를 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시나 지휘를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직권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 될 수 없다라는 법리를 제시를 했습니다. 월권일 수는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네, 한마디로 직권이 아니라 직권 외에 어떤 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직권이 아니기 때문에 월권 행위일 수는 있지만은 가지고 있는 직권을 남용한 것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것이 경찰청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종의 이 월권 행위가 직권 남용으로서 되려면은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색 작업에 협조하라는 취지로서 이거 자체가 위법한 행위를 강요한 걸로 보기가 어렵다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 있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단은 이 경찰의 어떤 불송치 결정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각종 이제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도 정황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또 급박한 출동 지시나 출동 시 실종자 수색 임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이례적이지만은 이런 지적들에 대해 가지고 왜 이 지적이 또 불구하고 혐의가 없다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자료를 보도 자료로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구체적으로는 직권 남용에 대해 가지고는 법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직권이 없기 때문에 그 직권 남용도 성립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주로 이야기를 했다면은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바둑판식 수색은 뭐 일반적인 그냥 수색의 방법을 지시한 것이 이거 자체가 위법한 게 아니다는 얘기를 했다면 사실 좀 더 핵심은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수중 수색과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사진 보고 내용 중에서 수중 수색 장면의 사진이 나타난 부분도 있고 있지만 그건 여러 사진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을 인식하고 인식해서 위험을 애견하고 회피할 구체적인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사망의 결과를 애견하고 회피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일단 이번 경찰의 불송치 이유로 판단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대대장이 이 사단장의 연락을 받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법리를 바탕으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과는 별개로 예. 구체적으로 당시에 사단장이 작전 통제권이라는 형식적 법리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와 별개로 예. 실질적으로 당시의 수색 작업에 있어가지고 일선 대대장과 어느 정도의 소통을 했는지 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접하고 있었는지 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애견할 수 있었고 예. 회피할 수 있었고 정보에 있어서의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었는지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사망의 결과와 회피에 관한 애견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작전 통제권이라는 형식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렇군요. 예. 결과와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작전 통제권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여러 가지 통신과 내용들 예.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작전 통제권이 아니라 예.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휘 감독이 있었고 예. 즉 형식적인 작전 통제권이 아닌 형장 지휘 감독으로 최종 책임자가 됐던 여단장 송치가 됐죠. 예예. 혐의자라고 했던 이 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단장이 여기서 그 유죄로서 혐의자가 된 예예. 이유는 이 모든 과정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었고 예.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됐다면은 방지하는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당신이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은 유죄다라고 기소가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현장 책임자인 여단장이 아닌 사단장도 그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고 지휘를 했는지가 사실 이 사건에서는 핵심 쟁점이 된다고 보겠죠. 네. 예. 일단은 경찰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임 사단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의 접근과 지휘가 없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여단장과 그리고 사단장 사이에서 어떠한 정보와 어떠한 감독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었는지 이게 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보도자료를 보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거든요.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것도 임 전 사단장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건가요? 네, 한마디로 이제 수중 수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그거를 애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명조끼 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할 어떤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예. 한마디로 수중 수색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그것을 애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피 의무도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불기소 의견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지금 좀 참고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자체를 경찰이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숨진 해병의 이제 직속 부대 이제 대리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소집 권한에 대해 가지고 수사심의위원과 관련돼서 피해자나 피고발인 쪽에서 소집 요청을 하면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두 요청이 없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각각의 사건 이해관계자들한테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재척 회피 기피 등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절차적인 공정성에 관한 절차를 보장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통비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이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가지고는 사단장급 이상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에 대한 수사 권한이 경찰에게 있지 않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또 해당되는 대대장의 대리인의 또 문제 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추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제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제 수사 외압 의혹은 따로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결과는 별개로 이 수사 전체적인 과정과 조사 과정에 있어가지고 외압이 있었는지 그 외압이 있었다면은 그것이 형사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수사 결과가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는 법적으로는 별개이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 과정의 내용들이 서로 연결된 부분들은 있겠죠. 즉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사의 내용들, 특히 이제 몇 가지 절차들이 있었죠. 해병대 수사본부에서의 수사한 내용들, 그리고 국방부 이것이 경찰에 입첩이 됐다가 다시 국방부로 돌아갔다가 국방부에서 조사되고 다시 경찰에 입첩된 내용들, 그리고 경찰이 이번에 결과를 나온 내용들,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숨진 해병이 이제 순직한 그 시점이 이제 예. 거의 1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걸리게 되면서 결론들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른 부분들의 원인과 내용들에 대한 판단들이 있겠죠. 예. 어떤 거는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이 설명 자료를 보면 상당한 내용들이 법리적 해석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법리적 해석의 영역들이 각 조사 주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다른지 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누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한 부분들이 있는지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해 가지고 누가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혹은 그렇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공수처의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뭐 법원의 판단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뭐 최종적으로 검찰의 기소권이 있으니까요. 네. 검찰이 이제 이 송치라고 했으니까요. 말 그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검찰이 이제 판단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불송치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송치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그대로 바로 결론을 내려서 기소할 수도 있지만 통상은 이제 그 내용 중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보완 수사를 지시를 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국민적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법리적 판단이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리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증거와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완 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공수처 수사 결과도 지켜봐야 할 텐데 또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이 부분도 이 사건과 또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당시 이제 수사단장의 판단과 내용들에 있어가지고 적정하고 적법한 수사 조사의 결과와 내용들이 있었는지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의 오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부터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청과 경북에는 2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내일과 모레 또다시 전국 곳곳에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은 비가 어느 지역에 주로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동서로 길게 뻗은 정체전선이 곳곳에 장맛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북부 지역에는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여전히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빗줄기가 다소 약해지면서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일단 오늘 밤까지 경북 북부에 최고 80mm, 충청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보됐다는 건데요. 내일과 모레 전국 많은 곳에 120mm가 넘는 큰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는 충청과 경북, 전북 일부 지역에는 산사태 특보도 발령 중인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3도, 대구는 2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내륙의 폭염특보는 해제가 됐지만 낮 동안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8도, 대전은 27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다시 남하하면서 남부에는 장맛비가, 중부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번 장맛비는 좁은 지역에 강하게 비가 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질 수도 있는데요. 전국의 CCTV 보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지금 금강 논산시 논산대교 밑을 흐르고 있는 강물의 모습을 보고 계시죠? 흙탕물이요. 상당히 수위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완전히 잠긴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금강 하천 둔치 이쪽 접근하면 안 됩니다. 논산대교 수위 6.0 이상이면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됩니다. 오후 3시 기준으로 현재 5.18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금강 다른 유역도 살펴보겠습니다. 금강 대전시 만년교 인근입니다. 역시 흙탕물이 하수 높이 흐르고 있는데요. 하천 수위가 매우 높고 물살도 상당히 거세 보입니다.
자전거 도로도 모두 침수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곳도 역시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지역도 볼까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인창교 인근입니다. 예, 금강 대전시 인창교의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물길이 제법 이제 강하게 흐르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수위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옆에 오른쪽에 자전거 도로도 지금 흙탕물을 볼 수가 있죠. 예, 오늘 새벽 2시 50분을 기해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로 했습니다. 물수위가 몇 분 안에 확 갑자기 늘어날 수 있으니까 대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낙동강 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의성군 낙단교 인근인데요. 네, 다리 바로 밑까지 수위가 차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살이 상당히 세 보이고요. 잘 보이진 않지만 수위도 높아 보입니다. 이 지역은 그젯밤 9시부터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경북 지역은 오늘 새벽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요. 오후 들어서는 대부분 해제된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강 서울 잠수교 보겠습니다. 네, 잠수교의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서울에는 이제 비가 좀 그쳤었죠. 예, 많은 비가 오면 이제 잠기는 곳이 잠수교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하는데 현재 잠수교 수위가 5.5m가 넘으면 이제 보행자가 통제되는데 일단은 5.5m가 안 되기 때문에 3시 기준으로 봤을 때 3.9m 정도 됩니다. 네, 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취재기자와 함께 특보 상황 또 장맛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밤사이 폭우가 쏟아졌던 충청 경북에 특히 경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이었는데요. 이 경북 안동과 옥동, 정상동 등 7개 읍면동 자치구에 먼저 발송이 됐고요. 이어 4시 50분쯤에는 경북 영양, 영양읍 등 4개 지역에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합니다. 이 강수량이 1시간에 50mm면서 이 동시에 3시간에 90mm가 관측될 때 또는 1시간에 72mm의 강수가 관측되면 이 즉시 각 읍면동에 발송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북 지역에서는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이 기준이 충족이 된 건데요. 이 밤사이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는 시간당 55.5mm, 이 안동 옥동에는 시간당 52.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오늘 새벽 3시의 레이더 화면 모습인데요. 이렇게 좁은 띠 모양의 구름대가 충청과 경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이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 사이에서 이렇게 비구름의 통로가 만들어진 건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서해상에서 있는 비구름대가 이렇게 압축된 비구름의 통로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호우특보가 앞으로 많은 비가 올 거라고 경고하는 차원이라면 이 호우 긴급재난 문자는 비가 많이 왔으니 신속히 대피하거나 대응하라는 뜻입니다. 이 호우 긴급재난 문자는 지난 2022년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를 계기로 지난해 수도권에 처음 도입돼서 6건이 발송됐습니다. 올해는 수도권에는 정규 운영이 되겠고요. 지난 10년 동안 발송 기준 도달 일수가 가장 많은 광주, 전남과 지난해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던 대구, 경북에도 확대 시범 운영하는데요. 오늘 새벽이 첫 사례였습니다. 네. 충청과 경북 지역 상황 살펴봤는데 이 지역에 이제 산사태나 홍수특보가 발령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산사태 특보 발령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붉은색이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곳인데요. 충북 옥천, 충남 논산, 경북, 문경 등 9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푸른색은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 중인 지역인데요. 이 대전과 세종 등 충청과 경북, 그리고 전북, 군산과 익산에도 내려져 있습니다. 이 산뿐만 아니라 하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이 홍수특보 상황을 보시면요. 우선 이렇게 분홍색 세모로 표시된 지역은 이 하천의 수위가 상승된 곳이고요. 이 주황색으로 느낌표 표시가 있는 곳은 이렇게 홍수주의보가 발령 중인 곳입니다. 이 빗줄기가 잠시 약해지면서 곳곳에는 특보가 해제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옥천군 산개교 등 7개 지역에서는 홍수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네,
주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빗줄기가 많이 잦아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비구름의 이동을 볼 수 있는 레이더 영상 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요, 오전보다는 확실히 비구름대가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는데요. 예. 네,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클릭해 보면요. 네, 이렇게 계속해서 이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다행히 빗줄기가 많이 약해지면서 현재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황입니다. 예.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되긴 했는데 이제 오늘 퇴근길 또 오늘 저녁은 어떨지 걱정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예상 일기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오늘 밤 11시 때 그림입니다. 강릉과 경북 지역에 이렇게 붉게 구름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이 저기압이 위치한다는 뜻입니다. 네. 이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다는 건데요. 오늘 밤 10시예요? 10시에서 11시 사이 통과를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기압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보시면요, 지금 이 화살표로 보이시는 그림들이 이 바람의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남서풍이 강화되면서 이 비구름대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이 따뜻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이렇게 밤부터 충청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다시 강해질 걸로 보이고요. 저기압이 통과하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다 지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내일 새벽으로 좀 앞당겨 보면요. 이렇게 비구름대가 남부지방 쪽으로 위치해 있죠. 이 저기압이 통과한 뒤로 저기압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이 저기압이 통과한 자리를 이어서 이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서 이쪽에 위치한 이 정체전선을 발달시키게 되면서 이 새벽 사이에 남부지방에 비를 강하게 뿌릴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오후 4시 10분을 기준으로 이 전남 담양 등과 전북 남부, 경북 북서부에 호우 예비 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일 밤입니다. 네, 시간을 조금 더 돌려서 내일 밤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네, 이 지금 보이는 것은 내일 저녁 7시 때 상황입니다. 이 서쪽에 더 강한 저기압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밤보다 더 강한 저기압입니다. 저기압이 더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내일 밤에는 이렇게 중부를 거치면서 중부에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이고요. 이 저기압이 다시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더 강한 저기압이었기 때문에 북풍도 더 강하게 불면서 이번에는 이 정체전선을 제주도 부근까지 밑으로 밀어내릴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밤에는 이제 경북 지역, 내일 새벽에는 전남 지역, 그리고 내일 저녁이 또 문제고요. 지금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장마 지금 시즌이기 때문에 비가 자주 내리긴 하는데요. 지금 저기압이 계속 발달하면서 집중호우를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독 저기압이 많이 통과한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에 위치해서 바람이 계속해서 서에서 동쪽으로 불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고기압과 저기압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이 기압 배치로 인한 저기압에 더해서 이 정체전선에 의해서 이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이 또 유입되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는 걸로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상청이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 중부와 경북, 호남, 그러니까 내륙 전체에 최고 120mm 이상의 강한 비를 예보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도 이 정체전선이 계속 한반도를 오르내릴 걸로 보여서 이 주기적으로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소식도 전해주셨는데 긴급 재난 문자가 또 발송될 수 있겠네요. 네, 여름철 내내 충분히 시간당 50mm 그리고 72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김민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사망 30주기를 맞아서 추모 분위기를 이어가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을 함께 부각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며 우리 측의 접경 지역 사격 훈련도 맹비난했는데 정부는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고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일성 주석 30주기 당일 기록 영화를 통해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김정은 치적 홍보도 잊지 않았습니다. 진정, 우리의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처럼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국사 중에 제일 국사로 내세우시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김일성 주석을 추모하는 기사를 1, 2면과 5면을 할애해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역대 기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량이지만 김정은 업적을 부각하는 기사도 다수 배치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군사적 성과를 강조했는데 김정은 시대에 개발한 신형 무기 체계를 거론하며 선대가 이루지 못한 자위적 국방력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같은 내부 움직임은 최근 김정은 독자 우상화 경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 사망 30주기도 김정은 우상화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북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의 접경 지역 포사격 훈련 재개를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에 100만 명 넘게 참여한 사실을 거론하며 자살적인 객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관할 구역 내 정상적인 사격 훈련이라고 반박했고 통일부는 명백한 내정 간섭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 고립을 자초하고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자신의 모습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꾀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는 김일성 30주기를 맞아 북측의 중앙추모대회나 김정은 참배 등에 대한 동향에 대해선 관영 매체 등을 통해 하루 뒤에 보도될 가능성도 있다며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경제픽 첫 소식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에요. 마누라 자식 빼는 거 다 바꿔봐. 네, 첫 소식은 삼성전자 파업 소식인데요. 파업을 왜 하게 됐고 또 언제까지 한다고요? 네, 먼저 이번 파업은 삼성전자 창사 55년 만에 첫 무노동 무임금 파업입니다. 예. 파업은 오늘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 초부터 시작된 노사의 임금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노조 측이 요구하는 건 모든 노조원에 대한 임금 인상률을 높여달라, 그리고 초과 이익 성과급 제도를 개선해달라 등입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건 파업 규모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나요? 네, 먼저 노조는 이번 파업의 목적이 처음부터 생산 차질이라고 규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많은 파업에 참여할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노조원은 모두 3만여 명, 전체 직원의 24% 정도입니다. 전체 직원이 12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노조는 이 가운데 6,540명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중에서 반도체 설비와 제조, 개발 직군, 그러니까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인원만 5,200명에 달한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노조는 이제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10일까지 변화된 사측의 제시안을 요구해 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천 명의 조합원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으며 회사에 대한 자긍심도 사라졌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그룹의 촉수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가의 교섭에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노조는 일단 10일까지 사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오는 15일부터 다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이때도 마찬가지라면 무기한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네, 노조 주장대로 실제로 생산 차질이 빚어진 겁니까? 네, 일단 우려했던 생산 차질은 빚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삼성전자 측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이나 파업 참여 현황 등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예. 노조와의 공개적인 대립을 일단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삼성전자 내부에선 실제 파업에 참여한 인원이 3천여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반나절 또는 하루만 파업에 나서는 인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하지만 어쨌든 이번 파업이 국가 기반 산업인 반도체 생산 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지난해 한파를 끝내고 이제 봄을 맞은 반도체 호황 속에 제때 생산을 하지 못할 경우에 글로벌 경쟁력에 다시 한번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파업 여파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두바이 초콜릿 뭐길래 뭔가요? 이름만 들어선 잘 모르겠는데요. 네, 사실 제가 오늘 한번 직접 들고 나와 봤는데요. 그게 두바이 초콜릿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초록색이 보이실 건데요. 예. 네, 여기 들어있는 이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여기 또 이제 중동식 면이라고 불리는 카다이프가 함께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면을 이렇게 갈아서 넣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건면 같은 건데요. 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디저트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요. 그렇군요. 네, 혹시 한번 직접 맛을 보시겠습니까? 하나씩. 네. 가져왔습니다. 네. 드셔보시죠. 네. 저희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좀 색다른 맛이네요. 도넛 그쵸? 같은데요? 맞죠. 네. 좀 특이한 맛인데요. 실제로 이 제품은 두바이에서도 금방 나오자마자 다 팔릴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크게 끌고 있습니다. 예. 국내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던 외국 유튜버의 영상이었는데요. 예.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나도 먹어보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고 예. 이후에는 이 브랜드 초콜릿을 살려는 해외 직구 열풍이 이어졌는데 사실 이 해외 직구 저희가 기다리기도 쉽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직접 만들려는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시중에 있는 카페에서도 두바이 초콜릿이라는 이름으로 유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 알겠는데 어느 정도 인기입니까? 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아까 뭐 드셨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딱딱한 중동식 면 카다이프가 가격이 치솟을 정도이고요. 예. 또 국내에서는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마라탕이나 탕후루 등에 이어서 이제는 중동 디저트 열풍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초콜릿이 일반적인 초콜릿의 한 10배 정도 가격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10배요?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드셨던 거 요거 하나가 한 17,000원, 15,000원, 뭐 이거 2만 하나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판에 그 정도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에서 파는 이제 수제 초콜릿도 저희가 문을 열자마자 금세 완판돼서 저희도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네, 국내 편의점 업계에서도 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편의점 4사가 두바이 초콜릿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 주말에 계속 어플을 갔는데 없어가지고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떠서 바로 뛰어왔어요. 왔는데 되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칫 따면 내가 못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실제로 구매를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이야, 좋아요. 네, 여기에 GS25도 자체 앱에서 5,000개 한정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9분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예. 네, 또 세븐일레븐도 정식 출시를 앞두고 내일 자체 앱에서 1,200개 한정 수량으로 사전 예약을 받는데요. 이번에도 완판 행진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기업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이 만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많은 이익을 얻었으면 좋겠네요. 네, 뭐 실제로 방금 드셔보셨던 예. 그 이제 편의점에서 만든 거는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만든 거니까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LG 엔솔 영업이익 반토막 캐즘 돌파구는 네, LG 엔솔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먼저 원인부터 조금 살펴보는 예.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캐즘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캐즘. 이게 뭔가요? 새로운 기술? 네, 캐즘이란 건 쉽게 말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좀 적응하는 시간을 말을 합니다. 네, 저희가 원래는 지질학적인 용어로 지층 사이의 단절을 의미하는데요. 새로운 기술이 출현한 뒤에 실제 대중화되고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까지는 적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 네, 바로 이런 적응 과정에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 관련 업계는 힘겨운 버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네, PC나 MP3, 스마트폰도 제각기 캐즘의 기간은 달랐지만 비슷한 단계를 걸쳐
왔는데요. 전기차의 경우에도 얼리 어답터를 중심으로 많은 수요가 일었었죠. 네, 한동안 일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생산 시설을 확장해온 전기차 업계는 물론이고 이 배터리 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실제 업계 상황도 좋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완성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줄어든 대신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늘면서 사실상 판매 부진은 조금 면했습니다. 네, 전기차 중심의 테슬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성차 전체 매출은 오히려 늘어난 만큼 큰 매출 부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제는 배터리 업체입니다. 네,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우리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1,953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57.6% 줄었는데요. 그나마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 공제를 제외한 실제 영업이익은 2,525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 SDI나 SK온의 2분기 실적 역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당장 전기차 수요가 다시 늘어날 때까지는 마땅한 해법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기차 수요가 언제 다시 늘어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도 없죠. 먼저 우리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산 위주였던 LFP, 그러니까 중저가 배터리에 대해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요. 여기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의 전환도 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해상 풍력 등 친환경 발전이 늘어날수록 이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는 ESS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LG엔솔 역시 글로벌 공장 전기차 생산 라인 일부를 ESS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경제피 소식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박기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기업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송 회장은 오늘 최근 자신과 장녀 임주연 부회장의 지분 일부를 매수하고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맺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결단에 깊이 감사한다며 신 회장을 중심으로 전문 경영인 체제를 구축해서 새 한미그룹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프라다의 화장품과 향수 등 뷰티 제품 팝업 스토어를 엽니다. 신세계 면세점은 다음 달 25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해외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일부 뷰티 상품을 파는 팝업 스토어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소가 장마철을 맞아 장마용품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천용품과 에어컨 청소용품, 제습제 등 100여 종의 상품이 판매됩니다. 제주항공이 여름 성수기 특별 수송 기간을 맞아 친절한 제이 캠페인을 벌입니다. 제주항공은 여름 성수기 고객 응대에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으로 친절한 제이 배지를 국내 전 지점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서비스 기본 자세와 서비스 마인드, 고객 응대 화법 등의 서비스 특별 교육을 벌였습니다. 쿠팡이 기존 멤버십 회원 월회비를 다음 달 7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합니다. 다음 달 회비를 결제할 때 인상된 요금이 적용이 되며 회원마다 인상 시점은 다릅니다. 네, 월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